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은요. 자폐인들의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이게 사실 저희 아들에게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려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금 여름 학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자. 근데 저희 아들이 이 세계 특수교육학회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거기서 열리는 데서 작년에 저랑 같이 가서 인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회장으로 있지만은 이거는 뭐 제가 학회장이라서 아들을 이 마음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정식으로 그 애브스트랙트 쓰고 리뷰 받은 상태에서 인제 받아들여져서 가서 발표를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입김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학회장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리뷰하는 거는 이제 따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들이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10 분짜리로 올리긴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AI가 아무리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깔끔하지는 못하고, 또 그때 화질도 그 어두운 데서 찍어 가지고 그렇게 썩 깨끗하지도 않았고, 화질 음질이 다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화질이 그렇게 크게 화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마이크가 인제 이 소리를 제가 어떻게 조절을 못해서 인제 소리가 가끔 좀 일정하게 좀 제 실제로 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진 않는데, 뭐 어쨌든 요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들이 했을 때 녹음한 거, 먼 거리에서 녹화한 거에 비하면은 깨끗할 거라고 인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인제 제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왜 흔히 얘기하는 상동행동, 제가 한국어로 이게 무슨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려놨는지 전 요번에 작년인가 처음 알기 시작했는데, 상동행동서부터 뭐 텐트럼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 아들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대신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들한테 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아들 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그 미팅 자리가 있었긴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하기도 어렵고, 이게 애가 워낙에 바빠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대신 하는 건데, 저희 아이 이름은 일단 게빈 민이라고 인제 영어로는 쓰는데, 이게 한국어로 뭐였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지워지지 않을 텐데, 뭐 요거 하지 않고 그냥 하죠 뭐. 예, 민가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 이름에는 이제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걸로 쓰기 때문에 인제 이름을 인제 그렇게 지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희 아들이 만들어 놨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지, 그리고 인제 다음에 가서는 제가 이 자폐 아이들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길래 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어려운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언어가 조금 발달하는 것 같다가 뭐 퇴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퇴행하는 경우가 인제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제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하지는 않고 간단간단하게 인제 넘어가면서, 이거 하면은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핵심만 짚어서 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저희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템플 박사의 이야기거든요. 템플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지금 여기 그 보시는 거 보면은 그 S자가 있고 H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쪽에 그 제가 요거를 표시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여기 보면은 색깔을 요걸 바꾸고 S자가 있고 H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요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그랜디 박사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콜로라도 대학의 지금 생물학과 교수이자 그 생물학에는 굉장히 큰 업적을 생물학계에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발명을 한 사람 거기다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테드에서 했던 이게 연설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림으로 생각한다가 이제 주제예요. 그러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보면요. 사람들은 S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따로 그릴까요? S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S자를 이렇게 보지만 자기 눈에 S자가 보이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예요. S가 작은 게 쭉 있죠. H도 H가 작은 게 쭉 있고. 예.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컨시스턴트가 있고 인컨시스턴트 뭐 제가 이쪽 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개가 뒤바뀐 거고 그거는 이제 테드에서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아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작은 것들을 짚어낸다. 이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한 가지 이제 자폐 아이들과 있을 때 아무리 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트럭이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건 트럭이야, 뭐 덤프 트럭이다. 그러면 덤프 트럭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먹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하는데 저희 애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S자가 이렇게 큰 게 있을 때 이거를 작은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서 이게 S자를 만든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이제 S자는 S자로만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템플 그랜딘 박사는 자기는 S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S자 하나로 보지만 자기는 S자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S자를 만든 게 이렇게 머릿속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것들을 짚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이가 덤프 트럭을 가지고 놀 때 부모님들이 이건 덤프 트럭이야 여기 흙을 덮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의 머릿속에 덤프 트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 아이는 바퀴 하나, 바퀴 안에서도 왜 바퀴를 보면 이렇게 있고 안에 릴이라 그러나요? 림이라 그러나요? 림이 있고 뭐 거기에 그 이 너트가 박혀져 있고 이런 게 만약에 이제 그 장난감에 돼 있다 그러면은 겉에는 그 타이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의 전체를 보고 바퀴를 보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퀴 안에 그 림을 보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너트가 이렇게 볼트 너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옆에서 이거 덤프 트럭이야, 이거 바퀴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하지는 않지만 덤프 트럭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덤프 트럭의 그 모양 중에서 이제 뒷부분을 보고 있으면 뒷부분 중에서도 어느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아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운전을 할 때 그 이 전체를 보는 게 좀 어려운 때도 있어서 이제 저는 그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를 이제 자꾸 강조하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운전도 가능하고 뭐든지 이제 가능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거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만
그랜딘 박사나 저희 아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데 뭐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아이가 글을 읽어도 그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좀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지면 그것을 그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요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요거 인제 한 가지 보시면 알 거예요. 요게 인제 똑같은 맥락이에요. 요거는 인제 친구를 그려 놨지만은 이제 여기에 인제 부모라고 가정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관심사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든 옆에서 내가 대화의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데 요거는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의 두뇌 속에서는 저희 벌어지는 영상들 이게 이제 그랜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템플 그랜딘 박사의 경우에는 이게 다 컨트롤도 된 것만 일단 테드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언컨트롤드라 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 통제가 되지 않는 것과 통제가 가능한 것. 이게 이제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올려놓고 예를 들면 이 물고기가 이게 이제 연어거든요. 저희가 연어를 그려놓은 건데 이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 머릿속으로 내가 막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방향이나 이런 거를 틀도록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물고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내가 의지하는,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으로 따지면 2학년 수준? 네, 여기서는 이제 11학년 때 이제 발카라라고 하는 해변가에 자원봉사가 있어서 가는데 저희가 가고 있는데 해변가에 거의 가는 길이 이제 내리막길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를 가고 있을 때 어떤 거를 봤냐면은 자전거 탄 사람이 한 사람이 도랑에 빠진 거예요. 도랑에 빠졌는데 이 도랑이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좀 심하게 다친 걸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던 동료들도 있고. 자, 그러면 상황이 심각하죠.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가면서 괜찮냐고 묻고 친구들은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놨다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 불러놨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심각하다. 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요. 저희 애가 어떻게 했느냐? 키득거리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야기가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웃을 때 고개 돌리고 키득키득 이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웃게 됐냐? 그 상황이 웃기디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하는 말이 웃겨서 웃은 게 그 상황이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였냐? 여기 모자 쓴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모자 모양이 생겼죠? 이 재밌는 모자를 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슝 하고 가다가 탁 걸려서 날아가서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바위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왔냐? 무지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는 이 장면이 웃긴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그전에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도 그랜딘 박사처럼 이미지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그 언어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전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설명해주고 질문하고 이게 계속 들어갔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거를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실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죠. 저희 애 머릿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웃을 때와 무서워할 때와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자기가 왜 웃을 때, 무서워할 때 왜 무서워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화학 구조식 같은 거 뭐 이렇게 된 구조식에 이제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 놓고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까지 인제 하게 돼서 지금은 점차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인제 저희 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랜딘 박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고등학교 때 한 번에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발표할 때 그 테드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이미지 캡처한 그 테드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화학 실험실에서 그거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왜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나?' 이런 식으로 인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인제 그 비슷한 것들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내가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보통은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이 감정으로 가져가든가 사회성으로 가져가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뇌가 인제 어느 정도 쌓여갈수록 정보가 쌓여갈수록 그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나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안 되면 바로 뒤집어져서 바닥에 드러 눕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도 애교 떨어가면서 뭐 부모님한테 인제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애교도 부려보고 뭐 막 이렇게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감으로 들어온 게 머릿속에 이미지 형상으로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게 재밌으니까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다음에 감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반대로 욕구라고 하는 감정도 있죠. 욕구라고 하는 감정이 반대로 이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욕구가 사회성을 또 자극을 시켜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그 놀이동산에 가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사회성, 보는 게 인제 실제 사회성이거든요. 그걸 사회성을 통해서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저 놀이동산 가게 해 주세요.' 이게 가능해지는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그림을 만드는 형성 저희 그림을 만드는 이 형태로 저희 자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는 넘어가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인제 무서운 거니까 요거 전에 요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핫초코를 원할 때 욕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있으니까 "나 핫초코 먹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뭐를 만드냐면 핫초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떠나가질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핫초코, 핫초코, 핫초코. 나 핫초코. 그러니까 말이 길지가 않아질 땐 핫초코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핫초코를 얻을 때까지 반복이 된대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컨트롤이 될 수도 이제 점점 좀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 시간도 짧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종류에 따라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욕구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한동안 불 끄는 걸 무서워했어요. 불 끄는 걸 무서워해 가지고 불을 켜 놓고 자고 그러면 인제 저희도 인제 마찬가지로 불을 끄질 않으면은 인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야 좀 불 좀 끄자. 응? 왜 그렇게까지 저희 불을 켜고 있어야 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유를 최근에 이거 발표할 때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연습 저희 앞에서 인제 발표 연습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초롱아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바다 깊숙이 사는 그 왜 이렇게 조그만 불빛 하나 가지고서는 인제 그 물고기 이렇게 꼬셔서 잡아먹는 초롱아기잖아요. 아구라 그러죠. 아구 종류. 자, 이 물고기가 사는 데가 굉장히 깊은 데인데 깜깜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집에 불이 꺼져서 깜깜해지면은 이 초롱하게 커다란 게 나타나서 자기를 사냥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서우니까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저희 아들이 이제 요 발표를 하고 났을 때 한 사람이 이제 부모예요. 부모이자 이 난독증이 있어서 맨날 '너는 바보다. 나는 진짜 멍청한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제 자기가 난독증이란 걸 알고 성인이 돼서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러니까 워싱턴 주립대학이 두 군데거든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은 시애틀에 있는 거고 제가 다녔던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풀만 그래서 이게 U 오브 워싱턴은 UW라고 부르고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와주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같은 주립대지만은 저는 와주고 이제 UW 여기에서 지금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로 와서 발표했을 때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제 박사 과정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제 자기의 이야기 난독증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의 여자의 아들이 자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 자기가 이해를 못했던 게 한 열 몇 살까지 그 아들 머리를 깎아 주려고 그러면 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목 자르는 거 가위로 내 목 자르는 것 같아서 무섭다. 무섭다. 가위로 내 목 자르지 말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도대체가 아니 나는 지금 머리를 깎고 있고 가위는 또 작잖아요, 머리 깎는 그 머리 깎아 주고 있고 그런데 왜 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었대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발표하는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머리를 딱 쳤대요. 뭐냐? 아, 실제로 가위가 이미지 형성이 돼서 목을 자르는 게 이 초롱아기가 저희 아들 사냥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머리를 딱 치더래요. 왜냐면 실제로 가위로 목을 자르는 게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서야 자기의 아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인제 자기가 좀 "너무 고맙다. 이 발표를 해준 게 고맙다."라고 얘기해서 인제 저희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한테 와서도 "아들이 이 발표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왜 아이들이 소리 무서워하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이 여자분의 아들도 실제로 머리 깎으면 뒤에서 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위를 본 게 그려진 이유가 이 소리도 같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 아들이 인제 이 전자모기채, 전자파리채라 그러나요? 예. 그거를 가지고선 제가 항상 파리 잡거나 모기 잡을 때 보면 왜 이게 빠직빠직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제 진공 청소기 돌려도 도망가고 헤어 드라이어 써도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줄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인제 진공 청소기도 그렇고 헤어 드라이어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 전자모기채는 아직도 그렇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만 해도 인제 제가 쓴다 그러면은 도망가 있었는데, 막 무서워서 도망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무섭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치는 게 그려지고, 그 번개에 사람이 완전히 구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타면서 구워져서 죽는 그런 게 그려져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인제 나름대로 극복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어떻게 하냐면은 모기 잡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리가 나니까 한쪽으로 손을 막고 한 손으로 귀를 막고, 그다음에 인제 모기 잡는다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무섭다, 아이들이 좀 겁을 먹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 겁을 먹고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라고? 왜 무섭지? 이 불 끄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구박했죠. 저희도 인제 그중에 하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아이를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불을 켜 놓고 있으면은 잠자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 쉽게 이렇게 극복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리 내는 아이들 있죠? 뭐 저희 애는 이응 이응 뭐 이런 소리도 내고, 요즘도 소리 가끔 내요. 그리고 뭐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점프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줄기는 했었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제 아이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머릿속에서 동물, 여기는 이제 폴라베어, 그러니까 북극곰이죠. 북극곰이 나타나면은 북극곰이 나타나 가지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진짜 계속 이렇게 좀 딴 나라 간다 그러죠?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우웅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소리도 낸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머릿속에서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 요거를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 인제 나중에 가면 인제 이것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서 인형들끼리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어 발달에 따라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어 발달이 돼 갈 때 인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은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짜증 내고 뭐 이런 이야기도 인제 여기서 얘기했고, 예, 그러면서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요거는 인제 저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통제가 안 돼서 그랬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인제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한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 봐라."라고 제안하고, 개념화 인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개념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요거 인제 생물하고 화학에서 저희 애가 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건데, 개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화학 물질이면 화학 물질을 그려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생물이면 생물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거를 그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 DNA가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어떻게 단백질 만들고 이것들을 개념화가 잡히면 잡힐수록 좀 더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그림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이 랜덤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통제 안 되게 튀어나오던 그런 그림들이 상대적으로 줄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은 아이들이 두뇌 발달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두뇌 능력을 키워가질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 가지 그 부모로서는 기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냐? 아이가 스스로 그랜딘 박사처럼 자기가 깨어나와서 이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생각하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 가든가 아니면은 그게 안 됐을 때는 혼자서 이 통제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형성이 되는 속에서 그냥 갇혀 있든가 이렇게 이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의 교육이 쉽지가 않겠죠. 네. 그게 실제로 가장 큰 그 자폐 아이들 교육에서 이제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간단하게 이제 좀 덧붙이고 넘어가는 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언어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요. 언어와. 그럼 아이들은 왜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가?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찾아놓은 두뇌의 구조예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신호와 언어가 같지가 않은데 이거를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부모님들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배우자와 같이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던가 아이들을 대할 때든가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이런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아 이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죠?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닌데? 이렇게 갈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상대방이 짜증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경우 있죠.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그러면은 이게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예요. 이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처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 거기다가 평상시에 했던 방식 그냥 조합 조금 해 가지고 해 놓는 것. 이거는 뭐와 같으냐?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화나면 욕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어느 동물원인가 영국 쪽인가 어디에 동물원에 있는데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하도 욕을 해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시 안 하고
딴 데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앵무새는 그게 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떠들어요.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입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신호체계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앵무새와 같이 내가 알고 있고 듣고 배웠던 걸 그대로 쏟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앵무새보다는 복잡하죠. 네. 그럼 언어는 뭐냐? 언어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나갈 말이 아닌데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그러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분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도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신호 체계에서 말을 하는지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쓰는 말이 두뇌에서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요거까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인제 요거를 쪼끔 정리를 좀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언어로 정보를 처리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신호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뭐 감자라네. 사과는 여름에 파란색이었다가 사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점점점 가을로 갈수록 익어가면서 빨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아 나왔다. 그리고 그거 찾아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두뇌의 언어의 그 언어로 생각이 된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기억하는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으로 두뇌가 저의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한번 찾아 놓은 정보기 때문에 요것을 내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호화시킨 거예요. 예. 자, 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게 복잡해서 좀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신호화된 거는 두뇌에 생각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이거를 신호화된 거를 어떻게 언어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면 이것을 확장을 하든 아니면은 이 뭐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든 정확도? 이런 것들을 높이든 아니면 정보를 늘려가든 이렇게 할 때 그 사용이 되는 게 언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과 신호의 영역은 좀 달라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이게 마치 언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을 잘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 기억해 뒀다가 그걸 짜집기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짜집기 하는 동안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지만 짜집기가 끝난 것을 넣어놓고 나면 그냥 신호를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집기 하는 두뇌 능력과 실제로 내가 표현을 위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글을 쓰는 데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짜집기 해가지고 글을 써서도 뭐 사람들이 읽기 좋은 글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두뇌를 사용하는 영역이 그냥 최소한 정도 되는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의 영역을 확장을 시키면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다양한 표현들, 내가 만드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어로 생각을 하는 영역을 자유롭게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주로는 신호화된 것을 가지고 말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이제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폐 아이들은 자, 사회성이 다르다 그랬죠? 사회성은 신호를 익혀요. 신호를 익히는 게 이게 뭐냐면 과일의 종류를 쭉 깔아놓고 사과 그러면 사과 받아들이고 그대로 기억해요. 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내가 그 사과를 사과로 써먹지 못하고 포도를 포도로 써먹지 못하고 뭐 자두라고 하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나는 고립이 돼요. 외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학교가 사실 교육의 장이 아니라 폭력의 장이었죠. 교사들이 엄청나게 학생들을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맞았지만. 근데 패는 것만 가지고서는 저기 교육을 하질 않았어요. 뭐를 또 같이 했느냐? 떠들면 교실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상을 아예 들고 나가서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그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은 그 복도에 나가 있으면 창피함을 느끼죠? 그 창피함이 어디서 올까요? 사회성에서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폐와 자폐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폐 아이들에게 "너 교실 밖에 나가 있어?" 라고 했다. "손 들고 있어?"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수군대고 있으면은 이 자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막 창피해하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밖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뭐 버팅기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게 다반사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사회성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이 신호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기억을 잘해요. 나름대로 또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요. 자폐 아이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아이가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익혀요. 이 신호라도 기억하고 써먹어요. 사과, 배, 포도.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두, 복숭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요거는 아마 대부분 언어 치료나 뭐 이런 거를 해 보셔서 알 거예요. ABA든 뭐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아이들이 익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야 그래. 인제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하나씩은 익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언어로 익힌 게 아니라 신호로 익힌 거예요. 이 신호로 익힌 거 "너 사과 먹을래? 응. 사 주세요." "사과 너 여기 뭐 저 오늘 사과 맛있게 먹었어?" "응. 맛있게 먹었어." 요 정도가 답인 거예요. 그럼 이것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익힐 수 있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럼 언어를 익히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언어가 제가 그랬죠? 이거는 관찰하고 그러니까 사과가 예를 들어서 여름엔 파랗다가 가을에 빨갛게 익고 그러면은 익으면서 뭐 당도도 높아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려면 이거를 요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아니면은 그 뭐 누구죠? 그 이제 언어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야 사과는 여름에 파란데 가을이 되면서 빨갛게 익고 그래서 요게 빨갛게 익을 때쯤 당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달고 맛있어."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아이가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요건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거는 신호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언어화 되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찾아야 되냐면 아이가 직접 찾아야 돼요. 그 아이가 찾으려고 하면 아이가 직접 관찰해야 되고, 여름에 파랗다는 거 직접 봐야 되고, 가을이 가면서, 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맛을 보고 여름에 과일 맛보고, 가을에 맛보면서 차이가 어떤지
아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경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계속 비교해 가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쌓아갈 수 있는, 경험하지 않아도 표현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질문해 가면서 예측할 수 있는 두뇌를 찾아가는 게 이제 이 두뇌 발달 교육의 핵심인데, 그러려고 하면 언어가 발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가면서 다시 이거를 설명하고, 이 자체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념화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그 책에 있는 것,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이제 개념화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폐아이는 지금에 있는 교육 방법으로는 언어 발달, 언어가 두뇌 발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 여기서 다룰 내용 뭐 시간도 안 되니까 여기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언어와 두뇌 발달은 연동이 돼 있어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와 두뇌 발달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면서 두뇌가 같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과 언어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려고 하면 아이가 자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을 해야 부모님들도 그걸 알아듣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일상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거를 다 개념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욕구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라면을 먹고 싶어 한다? 건강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거 먹으면 뭐 건강이 나빠지고 그래서 너 이거 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라면? 그래, 물 얼마나? 그래, 스프는 얼마나 넣고. 그래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물의 양과 스프의 양에 따라서 짠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면을 익힐 때 몇 분이나 익힐 건데, 그래가면서 면을 익혔을 때 몇 분 정도 익혀야 하는지 시간에 대한 개념, 면의 변화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안 하면, 부모님들이 안 하시면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그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이가 템플 그랜딘 박사의 성향을 타고났는가?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요. 예,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예,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한번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 드릴게요.